이제 결산이라는 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결산이라는 건 우리한테는 우리 기말 수정 분계하는 걸 결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말 수정 분계. 자, 그럼 기말 수정 분계라는 건 이 기말에 12월 31일 날 일반 전표에 우리가 분계를 해줄 거예요. 우리 12월 31일 날 일반 전표에 분계를 할 건데, 자, 이 분계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흔히 수동 결산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 그리고 자동 결산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수동 결산과 자동 결산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수동 결산은 얘는 우리가 직접 12월 31일 날 수정 분계를 하는 거고, 자동 결산이라는 건 우리 컴퓨터에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이 메뉴를 이용하여 기말 수정 분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기말 수정 분계를 해줄 거예요. 우리는 금액만 집어넣으면 해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자동 결산, 수동 결산으로 둘로 나누고 있는데, 문제는 이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이 메뉴를 사용하기 전에 우리는 수동 결산이라는 예를 무조건 선행을 해야 돼요. 얘를 먼저 꼭 선행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동 결산으로 우리가 직접 분계한 내용들이 다 반영된 상황에서 결산 자료 입력 메뉴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떤 게 수동 결산이고 어떤 게 자동 결산인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편해. 얘가 편하니까 당연히 이걸 사용을 할 건데, 그럼 여기에서 하지 못하는 건 내가 미리 수동 결산으로 분계해 놓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떤 게 자동 결산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럼 우리 이 자동 결산이라는 건 전산 세무회계 프로그램마다 서로 달라요. 당연히 좀 고가의 좋은 프로그램일수록 더 많이 지원을 해주고, 또 좀 가격이 저렴한 것일수록 지원해 주는 게 좀 작아요. 그리고 우리 K랩은 스마트A보다는 지원해 주는 게 더 많아요. 왜냐면 뒤늦게 만든 거라서, 같은 사람이지만 뒤에 만들었으니까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또 여러 회사에서 ERP 쓰시는 회사는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프로그램에서. 그럼 지금 우리 시험 보는 K랩 프로그램에서 결산 자료 입력에서 지원해 주는 그 지원 내용들을 보고, 그럼 그 내용들이 아닌 거는 전부 다 수동 결산으로 직접 분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교재 480페이지를 폈는데, 480페이지를 보기 전에 먼저 우리 484페이지로 가서 그럼 자동 결산 항목 있는 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 484페이지 중간에 자동 결산 내용이다라고 적혀 있죠. 자동 결산 내용이라고 적혀 있는 곳에, 자, 첫 번째가 재고 자산의 기말 재고 금액을 입력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기말 재고 자산을 써서 우리가 얼마 남아 있으면 나머지는 다 팔린 거잖아요. 그래서 매출 원가를 산정해 주기 위해서 기말 재고 자산 쓰는 걸 할 거예요. 자동 결산이라는, 지금 자동 결산 항목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얘는 다 좋은데 비정상 감모 손실은 수동 결산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 기말 재고 자산 있죠? 그 옆에 이렇게 써두세요. 비정상 감모 손실은
수동 결산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분계는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손실 얼마 얼마, 대변의 재고자산 얼마 얼마. 이렇게 만약에 비정상 감모손실이 있다면 수동 결산을 하고 자동 결산 가서 실제 재고액을 써줄 거예요. 자, 다음 우리 유형자산에 감가상각비 입력하는 게 있는데, 우리 단기 발생한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써주기만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자동으로 분계를 해줄 거예요. 그럼 올해 감가상각비만 잘 구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전입액 입력하는 것도 우리가 생산직 거하고 사무직에 올해 발생한 직원의 퇴직급여 추가액만 알면 컴퓨터가 그 금액으로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분계를 해줄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번에도 추가액만 쓰면 되니까 편리하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대손상각비 반영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거 우리 보충법으로 하는 것들이 있었죠. 기말 채권자에게 우리 대손율 곱하고 그리고 대손충당금 잔액을 빼서 모자라면 모자란 만큼을 우리는 보충하는 방식을 쓴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죠? 그럼 보충액은 자동 결산을 할 건데, 자, 옆에 환입액 발생을 하면, 환입액 발생한다는 건 계산했는데 마이너스가 뜨는 경우예요. 그러면 이때는 차변에 대손충당금 얼마 얼마 마이너스 금액만큼 쓰고, 대변에 대손충당금 환입이다 얼마 얼마 이렇게 쓸 거고, 이 금액은 얘는 번호대가 800번대 900번대. 얘 매출 채권 거냐 기타 채권의 대손충당금이냐, 이걸 구분을 해서 우리가 수동결산으로 해줘야 될 거예요. 환입액 발생 시 옆에 수동결산이다. 기본적으로는 보충액은 자동결산인데 환입액이 발생하면 직접 우리가 분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무형 고정자산 상가액 입력하는 거는 뭐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이나 올해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쓸 거고, 자, 그리고 법인세 정리하는 게 우리 스마트에는 전부 다 자동 결산이 돼요. 우리 스마트 죄송해요. K11 자동 결산이 돼요. 근데 우리 스마트에라고 말하는 도전 프로그램은 반자동이에요. 선납세금은 수동 결산하고 그다음에 추가 자료만 쓸 건데, 근데 우리 지금 우리가 시험 볼 K11 프로그램은 완전 자동으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우리 자동 결산이라고 제가 이야기한 거 보면 5개밖에 없어요. 5개. 우리 책 순서 첫 번째 기말 재고 자산 쓰는 거, 그죠? 기말 재고 자산 쓰는 거. 두 번째 우리 유형 자산, 무형 자산 감가상각비 올해 거 계산하는 거. 다음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거,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거, 그리고 기말 그 법인세 비용 계산하는 거. 이렇게 5개만 컴퓨터가 자동 결산으로 할 수가 있고, 그럼 그 외에는 나머지는 우리는 전부 다 수동 결산으로 직접 차변 대변으로 분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80페이지로 가서 저와 같이 이제 수동 결산 분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손익수종 분계 중에 이용과 예상 혹은 이용과 발생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용과 예상 중에서 먼저 이용부터 볼게요. 자, 이연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여 회계 처리를 하였다라는 게 기본 전제 조건이에요. 이연이라는 건 과거에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여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이연이라는 표현은 우리 이사하다 할 때 있자고 회년자예요. 우리가 월을 넘기면 2월이라고 하죠. 해를 넘기는 걸 이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해를 넘기는 건 내년으로 하겠다는데, 과거에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했다는 건 우리 기업에서 돈이 나가거나 돈이 들어온 게 있는데 내년 것까지 전부 다 들어오거나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년 거는 내년 거다라고 정리하는 게 우리 이연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우리는 손익수정분계는 얘는 발생주의 회계에 의해서 정확하게 올해 발생한 거는 올해 우리가 인식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올해 거 아닌 거는 빼거나, 올해 건데 아직 수익 비용 인식 안 한 거는 인식시킬 거고, 너무 많이 했다면 내년 거를 지워버리는, 취소시키는 수정 분계를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10월 1일 날 1년분 보험료를 납부를 했어요. 1년분 보험료 120만 원을 우리가 납부를 했고, 월할 상각을 한다고 전제를 둘게요. 자, 월할 상각한다는 건 그냥 한 달에 10만 원 12달로 그냥 얘를 나누겠다는 이야기예요. 원칙적으로는 일할 상각인데 우리 시험은 월할 상각으로 나와요. 월할 상각으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럼 1년분 보험료 120만 원이다라고 제가 예를 든 거는, 그럼 한 달에 보험료가 10만 원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먼저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자, 문제에서 나오자마자 올해 2020년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이고, 그러면 올해 기속되는 건 30만 원이겠네. 그럼 내년은 2021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내년에 해당하는 건 9개월이고 90만 원 이내라는 걸 우리가 먼저 분석할 수 있어야 되죠. 올해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내년에 해당하는 부분을 해서 올해 보험료 30만 원이고 내년 보험료 90만 원이다라는 걸 먼저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럼 올해 발생한 이 30만 원만큼은 내 장부에 보험료라고 적혀 있어야 되고, 내년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 내년 건 미리 준 비용이라서 성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장부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년 거는 우리가 미리 준 비용이다라는 계정 과목으로 장부에 써둘 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정리하는 게 12월 31일 날 내 장부에 딱 이 금액들이 들어가 있도록 정리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10월 1일 날 보험료 납부할 때는 120만 원 전부 다 같은 계정, 한 계정 과목으로 처리했을 거거든. 이걸로 처리했거나 이걸로 처리했거나 두 중 한 개로 처리했을 거니까 이 금액을 이제 올해 기속되는 부분은 보험료, 내년 건 선급 비용으로 금액을 나눠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험료라는 계정 과목은 우리한테 비용 계정 과목이죠. 끝에 여비료가로 끝나는 건 개발비를 빼고는 다 비용이에요. 선급 비용은 자산 계정 과목이에요. 얘는 자산 성격의 계정 과목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납부할 때 비용
처리를 하면 자, 비용 처리했다는 건 10월 1일 날 납부할 때 차변의 보험료 120만 원, 대변에 현금 120만 원 납부했다고 이렇게 처리했다는 이야기예요. 비용 처리했다는 건. 그럼 12월 31일 날 결산할 때에 우리는 보험료는 30만 원만 올해 거죠. 그럼 30만 원만 올해 건데 납부할 때 120만 원 더 썼으니까 90만 원 많이 했잖아. 그래서 90만 원을 취소해 줄 거예요.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반대 쓰는 거. 그래서 반대에 보험료 비용을 반대로 취소하기 위해서 쓰는 희한한 분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럼 90만 원 줄이면 보험료가 내 장부에 30만 원만 남아 있을 거잖아. 지금 우리 목표는 올해 발생한 보험료는 30만 원이다. 이것만 둘 건데 내 장부에 120만 원이라고 써뒀으니까 30만 원만 두고 90만 원을 취소한 거예요. 그럼 차변에 이 선급 비용 90만 원은 지금 내년 거죠. 그래서 선급 비용이라고 장부에 써두는 거예요. 그럼 내 장부에는 이제 보험료는 줄여서 30만 원만 남고 선급 비용은 90만 원이 남게 되겠죠. 자, 그런데 자, 그럼 우리가 자산으로 납부할 때에 처리를 했으면 10월 1일 날 납부할 때 선급 비용으로 120만 원을 처리했다면 그럼 12월 31일 날 자, 우리 회사는 선급 비용은 90만 원만 있어야 되죠. 내년 거는 90만 원이잖아요. 근데 내 장부에 120만 원 있네. 너무 많으니까 30만 원 취소해 줄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선급 비용 30만 원을 줄여주게 되고 왜냐면 나는 장부에 내년 거 90만 원이다라고 써줘야 되는데 지금 내년 거 미리 준 비용이 120이라 적었잖아. 납부할 때 자산 처리하면. 그래서 30만 원을 줄인 거예요. 그럼 이 30만 원치는 미리 준 비용이 아니고 올해 보험료니까 차변에 보험료다 30만 원 이렇게 써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결산에 이렇게 처리를 했던 걸 정리를 하든 이렇게 처리한 걸 정리하든 마지막에 보험료 30만 원, 선급 비용 90만 원 남아 있는 건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표는 딱 올해 발생한 수입 비용만 남겨놓고 내년 거는 우리가 부채와 자산으로 처리를 해서 정리해 두겠다는 거예요. 내년 거. 자, 이게 우리 이연의 첫 번째 하고 있는 선급 비용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 그럼 이번에 자, 월 1일 날 1년분 임대료를 한 번에 120만 원을 한 번에 받았다고 볼게요. 자, 월할 계산을 하면 원래 임대료는 월할 계산하는 거예요. 얘는. 자, 그럼 1년분 임대료를 올해 한 번에 다 받았으면 자, 이쪽에다 좀 쓰면 올해 2020년도 해당하는 거는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럼 몇 달이죠? 5, 6, 7, 8, 9, 10, 11, 12. 8달이네요. 그러면 8개월이니까 80만 원이 올해의 임대료가 될 거고 내년 거는 2021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니까 4개월이 40만 원이 이제 내년 거가 되겠네요. 이제 올해 거 내년 거를 먼저 구분을 짓고 그럼
한 달에 10만 원씩이라서 올해 80만 원만큼은 올해 거니까 얘는 나한테 수익으로 임대료라는 수익 계정 과목으로 장부에 써 있어야 되고, 지금 이 40만 원은 내년 건데 지금 내가 미리 받아서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월세죠. 그래서 얘는 미리 받은 수익이라는 선수 수익, 내가 뭔가를 미리 받았으면 아직 내 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로 처리를 해둘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돈을 수령할 때에 수익으로 처리를 했다라고 하면 5월 1일 날 돈 받을 때 120만 원 받으면서 대변에 이걸 임대료라고 처리를 한 거예요. 120만 원을. 그러면 12월 31일 날 우리는 올해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80만 원인데 120만 원으로 많이 썼죠. 올해 해당은 80만 원인데 120만 원이니까 40만 원을 취소해서 딱 80만 원만 둘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임대료 40만 원이다 라고 줄이면 대장부에 80만 원만 남겠죠. 그럼 이 40만 원은 내년 수익인 거예요. 그래서 선수 수익 40만 원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둘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돈을 받으면서 부채로 처리한다면 자, 부채로 처리를 하면 자, 우리 선수 수익은 내 장부에 40만 원이라고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내 장부에 120만 원이라 썼으니까 80만 원을 지워야 되겠죠. 80만 원치는 이제 미리 받은 게 아니고 올해 경과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선수 수익 80만 원이고, 그럼 이 80만 원만큼 선수 수익은 지웠고 미리 받은 게 아니고 올해 발생한 임대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임대료 8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지금 이번에는 우리가 어떻게 받았을 때의 수익 처리하든 부채로 처리하든 간에 기말에 우리가 정확하게 올해에 해당하는 부분만 수익으로 처리해 놓고, 그리고 내년에 해당하는 거를 선수 수익으로 정리를 하면 어떻게 회계 처리하든 간에 기말 결산 시에 수정분계만 정확하게 하면 똑같은 결과값이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말 수정분계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말 수정분계의 목적이 딱 발생주의 회계에 맞춰서 올해 발생한 수익 비용만 내 장부에 딱 남겨놓는 거예요. 올해 발생한 것만. 자, 그럼 지금 계정 과목을 보면 비용인 경우에는 이연에 대해서는 미리 준 비용이라는 선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그리고 우리 수익인 경우에는 미리 받은 수익이라는 선수 수익 계정 과목을 사용을 했어요. 자, 그런 반면에 이번에는 예상을 가지고 보면 예상은 과거에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지 않아서 회계 처리하지 않았다는 게 기본 전제 조건이에요. 내가 실수로 회계 처리 안 한 게 아니고 아직 아무 일이 발생 안 해서 그냥 회계 처리 안 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정기예금에 가입을 했어요. 그럼 만기 돼야지 이자 들어올 거잖아.
그래서 이자 안 들어와서 이자 수익이라고 회계 처리 안 한 거예요. 우리는 이자 들어올 때 이자 수익이라고 장부 잔액 높이면서 썼죠. 그래서 지금 그런 것처럼 과거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그냥 회계 처리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는 발생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현금주의처럼 돈 나가거나 들어오는 장부에 쓰고 있었죠. 그게 회계상 거래라고 하면서 돈 들어왔네요 하고 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말에 그걸 전부 다 이제 뜯어고쳐서 딱 맞춰주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정기예금에 가입을 해요. 날짜는 예를 들어 9월 1일 날 정기예금에 가입하는데 1,000만 원에 가입을 하고 1년 만기 원리금 일시 수령인 거고 연 이율이 12%라고 볼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월할 계산을 하면, 자 일단 올해 2020년 9월 1일 날 정기예금에 가입할 때는 차변에 정기예금 1,000만 원이다. 대변에 정기예금에 가입하면서 1,000만 원 줬다. 이렇게 적어 둘 건데, 자 그랬다가 우리는 만기 되면 12%의 이자 120만 원까지 해서 내년 8월 31일 날 돈을 다 받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회계 기준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올해까지 발생한 이자를 전부 다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자 수익을, 지금 정기예금이니까 이자 수익을 인식하라는 거죠. 그럼 이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장부에 수익 자리에 수익 계정 과목 쓰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래서 대변에 이자 수익이라고 쓸 거고, 한 달에 10만 원씩이니까 9, 10, 11, 12 네 달치네요. 올해 발생한 40만 원을 이자 수익을 인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 지금 아직 이자 들어올 때가 아니죠. 그래서 아직 못 받은 수익을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는 미수 수익이다 40만 원을 이렇게 써두게 될 거예요. 미수 수익이다. 자, 그럼 이 미수 수익은 지금 내가 수익 인식했다라는 건 내 거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계정 과목의 성격은 자산이에요. 성격상으로는 자산이에요. 자, 그럼 아래쪽은 참고로 2021년 8월 31일 날 우리가 만기가 되어서 돈이 들어오면 차변에 나한테 돈은 1,120만 원으로 원금과 이자가 들어올 거고, 대변에 정기예금 1,000만 원 있으면 이제 아직 못 받은 수익이라 그랬는데 받았잖아. 그래서 미수 수익 40만 원 빼고 나머지 80만 원만 21년도에 돈 받으면서 이자 수익이다라고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산 때에 이분계를 해두는 거예요. 이분계를 이자 수익을 인식해 놓고 아직 못 받은 수익이다라고 미수 수익으로 처리를 해둘 거예요. 자, 다음 자, 6월 1일 날 1년간 차입을 해요. 1,000만 원을.
이율은 12%로 해서. 자, 그리고 원리금 일신상환 월할 계산을 하면 자, 우리는 1,000만 원을 1년간 차입했으면 내년에 만기니까 단기 차입금이라고 돈 빌렸겠죠. 자, 그럼 2020년 6월 1일 날 차변에 나는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대변에 단기 차입금 1,000만 원이다. 이렇게 써둘 거예요. 그럼 2020년 12월 31일 날 원리금 일시상환인데 이자 줄 필요가 있나요? 없죠. 하지만 회계 기준은 12월 31일까지 2020년도에 발생한 이자는 그 해의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래요. 그럼 우리 6, 7, 8, 9, 10, 11, 12 7달이죠. 7달인데 연이율 12% 월화 생각하면 70만 원만큼의 올해 발생한 이자 비용 70만 원을 올해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건 지금 확정된 채무인가요? 우리 회사가 갚아야 되는데 지금 안 갚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지금 내년 만기 되면 내년에 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안 주고 있는 거죠. 그럼 확정된 채무가 아닐 때 부채로 인식하는 계정 과목이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는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써줄 거예요. 자, 여기에 미지급금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그런데 시험 때 내가 그냥 살짝 착각해가지고 미지급금으로 실수해 썼죠. 그러면 저한테 이야기하시거나 아니면 알아서 이의제기 신청하면 문제출제위원이 에이 들어와 하고 맞다 해줄 거예요. 대신 회사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확정 채무하고 얘는 확정 채무가 아니죠. 이 두 개는 내가 의무를 다하고 안 한 거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외부 용자가 오인하기 때문에 절대 글 쓰면 안 돼요. 얘는 미지급 비용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런데 미지급금이라고 했을 때 우겨도 된다고 되기 때문에 실수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고. 그래서 가끔씩 문제 보면 미지급 비용이라 나오다가 가끔 미지급 비용, 미지급금 이렇게 적어놓을 때가 있어요. 그건 누가 이의제기 신청했을 때 그거 맞다고 해줬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실수하면 그렇게 하시되 가급적이면 미지급 비용으로 쓰는 걸로 익혀두세요. 자, 그럼 21년도 5월 31일 날 우리는 이제 전부 다 갚아야 되겠죠. 그럼 이때 나는 대변에 돈 1,12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이제 차변에 원금 갚았으니까 단기 차입금 1,000만 원을 지우고, 그리고 이 70만 원 미지급 비용이었는데 이제 줬으니까 미지급 비용 70만 원을 지우고, 그럼 나머지 50만 원만 2021년도에 이자 비용이다라고 처리를 해주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 해에 발생한 그 해의 비용을 정확하게 수익 비용을 인식하려고 하는 게 우리 손익 수정 분계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분계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사용한 계정 과목들을 보면 지금 이연에서는 방금 사용했던 계정 과목이 선급 비용과 선수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썼고,
예상에서는 미수 수익과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했는데, 자, 우리 이연이라는 건 과거에 뭔가를 먼저 했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기겠다는 게 이연이라 그랬죠. 그래서 과거에 뭔가를 미리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앞에 먼저 선자가 있는 계정 과목을 써요. 그 선자가. 그리고 예상은 지금 아직 우리가 회계 처리하지 않았지만 이 금액이 발생했다고 예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뭔가 회계 처리를 한 적이 없어서 안일 미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안일 미자가. 자, 그리고 이 왼쪽에 제가 적은 선급비용 미수수익은 분류가 자산으로 되는 거고, 오른쪽에 선수수익과 미지급 비용은 분류가 부채라고 보면 돼요. 분류가 부채라고. 자, 그래서 이론 시험에서도 얘네들을 다음 중 이연끼리 짝지어진 것은 이런 식으로 질문할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서 먼저 선자 들어가 있는 선급비용 선수수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이연과 예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다음 우리 소모품 가지고 좀 볼게요. 소모품 문제는 이연 문제예요. 이연. 자, 소모품을 구입하는데 구입액이 100만 원치를 구입을 하고 사용액이 70만 원치를 쓰고 미사용액이 30만 원이 있다라고 볼게요. 자, 100만 원에 70만 원치 쓰고 30만 원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소모품의 자산 계정은 소모품이고 비용 계정은 소모품 B죠. 그럼 지금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사용액에 대해서는 내장부에 소모품 B로 남아 있어야 되고, 미사용액에 대해서는 내가 남아 있으니까 내 자산으로 소모품으로 장부에 남아 있어야 될 거예요. 아직 안 쓰고 남아 있는 거는 소모품이라고 내장부에 있어야 되겠죠. 쓴 거는 다 썼으니까 비용화되는 소모품 B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구입할 때에 우리가 자산 처리를 하면 차변에 소모품 100만 원,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12월 31일 날 이 소모품은 남아 있는 게 30만 원치만 남아 있죠. 근데 100만 원 소모품 가지고 있다고 썼으니까 70만 원 지울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소모품 70만 원을 지우고, 그럼 소모품 쓴 만큼의 비용 계정 과목이 소모품 B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할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구입 시 비용 처리를 하면 차변에 소모품 B, 대변에 이걸 12월 31일 날 하면, 자, 소모품 B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 건 70만 원이죠. 쓴 게 70만 원치니까. 근데 나는 100만 원치 다 썼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쓴 거는 70만 원이잖아. 그럼 30만 원 취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모품비 30만 원. 그럼 이 30만 원만큼은 쓴 거 아니고 우리 남아 있는 자산이다. 소모품이라고 3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참 금액이 헷갈리겠죠? 왜냐면 시험에서 자산 처리하라고 하면서 얘네들이 이 금액을 줘요. 30만 원 자산 처리했다고 하면서 그러면 기말에 분기하면서 여기다 30만 원 쓰면 다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해서 여기에 어떤 금액을 써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찾으셔야 돼요. 그냥 문제에서 제시해주는 숫자를 그냥 무작정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숫자를 쓸 거다라고 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는 이 앞에 보험료라고 처리했던 승급 비용이라 처리했던 어떻게 처리했던 간에 전부 다 반대쪽으로 써주는 건 똑같아요. 왜냐면 지금 처리한 게 전부 다 처리했기 때문에 처리했던 계정 과목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연에서는 과거에 어떻게 회계 처리했는지를 모르면 그냥 손 안 대는 게 나아요. 시간 낭비예요. 과거에 자산 처리했다, 비용 처리했다 했을 때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내가 생각해보고 그걸 뒤집어야지 되는 거니까 전부 다 했으니까 어떤 계정 과목 처리했던 간에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줄여주는 건데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모른다면 손댈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내가 먼저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소모품에서도 자산 처리했대. 그럼 소모품이니까 소모품을 뒤집고 비용 처리했대. 소모품비니까 대변에 비용 소모품비를 뒤집고 그럼 소모품이면 얘가 소모품비겠지. 얘가 소모품비면 얘가 소모품이겠지. 설마 차변 대변 같은 계정하면 쓰겠어요? 그럴 리는 없겠죠. 그리고 금액 쓰는데 금액이 헷갈리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소모품 대변에 먼저 썼는데 소모품은 세자죠. 그러면 소모품 문제 나오면 사용액 세자를 분기한다 생각해서 꼭 70만 원을 쓰셔야 돼요. 이렇게. 그럼 얘도 소모품비 비용 처리했다 그러면 대변에 소모품비 내자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미사용액을 분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사용액을 분기해야 되지 사용액을 분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셔서 정확하게 실수 없이 여러분들 금액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우리 소모품에 대한 이야기였고, 자, 현금과 부족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우리 현금과 부족은 전에 저와 같이 우리 58페이지랑 컴페어 시켜놓고 보시면 돼요. 58페이지에서 현금과 부족을 했었죠. 그죠? 우리 과거에 했던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 뭐 기중에 부족하고 한 거는 신경 쓰지 말고 결산에 분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현금과 부족을 보는 이유는 미계산 항목이라서 장부에 있다면 맞춰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문제에서 현금과 부족에 관련된 거든 뭐든 나왔을 때 현금 시제 맞추는 거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돈이 남는 과잉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그럼 부족하면은 이걸로 그대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결산 때 잡손실로 처리되고 끝날 거고 이게 결산할 때까지 돈 많은 게 계속하면 잡이익으로 처리되고 끝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영업외 비용 중에 적절한 계정 과목이 잡손실이고 영업외 수익 중에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이 잡이익이에요. 그럼 우리가 우리 결산 기중에 부족하면
그러면 대변에 현금 얼마 얼마, 차변에 현금 과부족 얼마 얼마 이렇게 써뒀다가 결산일까지 원인 불명이면 우리는 현금 과부족을 지워주고 차변에 잡손실을 써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산일날 부족할 수도 있겠죠. 결산일날 부족하면 우리는 찾겠습니다. 현금 과부족 할 시간 없어요. 그래서 바로 잡손실이에요. 그리고 현금 부족한 만큼 현금 시제를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바로 써서 실제 현금 잔액과 장부상의 현금 잔액을 맞출 거예요. 결산 때 부족하게 되면.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부족한데 결산이다. 그러면 부족하면 결산 문제면 이것저것 볼 것 없이 부족한에 비용 자리인 차변에 잡손실이라고 쓰는 거예요. 잡손실. 돈이 부족하니까 결산 때는 있는 것도 없어야 돼. 잡손실인데 과거에 현금 과부족 처리한 적이 있으면 지워주고 처리한 적이 없으면 현금 시제 맞추면 끝이에요. 돈이 부족하면 잡손실로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결산 때는. 그럼 당연히 반대로 기존 과잉 시 차변에 현금으로 돈 올라가고 현금 과부족이다라고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결산일까지 원인 불명이면 우리는 차변에 현금 과부족을 지우고 대변에 잡이익 얼마 얼마 이렇게 쓸 거고 결산일날 돈이 많으면 이때는 잡이익에 현금 과부족 할 시간 없고 바로 현금 시제를 맞춰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문제에서 여러분이 돈이 많은 건지 작은 건지 내용을 읽어서 그거 분석 안 되면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근데 실제로 문제를 맞닥뜨리면 정말 부족하다는 건지 많다는 건지 느낌이 좀 잘 안 와요. 자기 마음대로 표현을 좀 이상하게 쓰기 때문에 실제 잔액이 참고 잔액보다 부족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표현하니까 그걸 먼저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돈이 많았다고 파악이 되면 결산 문제면 대변의 잡이익인 거예요. 그리고 현금과 부족 처리한 적 있으면 지우는 거고 미계사 항목이니까 결산일날 돈이 많으면 그냥 시제 맞추기 위해서 현금만 조절해주면 된다. 그럼 결산 문제는 오히려 쉽죠. 결산 때 이렇게 잡이익 잡손실로 바로 처리를 해버리면 돼요. 자, 이게 우리 현금과 부족 이야기였고, 자, 우리 이제 좀 쉬었다가 또 수능 계산 보고 자동 계산도 좀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